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월성 핵발전소 관련된 논란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에는 핵발전소가 총 2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6개가 지어져 있는데 그중에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운영을 중단했고 이제 폐쇄 절차, 해체 절차를 밟을 예정이죠.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월성 핵발전소인데요. 어, 일단은 지금 이 우파 야당과 정부 여당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상당히 좀 코믹하다고 하면 좀 너무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굉장히 허구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파 야당은 정부 여당에다 대고 탈핵 정책을 중단하라고 엄청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문을 닫은 핵발전소는 월성 핵발전소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실 그냥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였어요. 월성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조차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이건 너무하다. 굉장히 부실하고 지금 낡아갖고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큰 핵발전소를 왜 수명을 연장하냐고 소송을 걸었고 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이 문을 닫은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핵발전소를 닫으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발전소 하나를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그 제도를 다 밟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타이밍에 핵발전소를 문을 닫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다소 좀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산자부, 산자부에서 한수원으로 이렇게 좀 지시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걸 이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산자부 직원들이 한밤중에 그 한수원 본사에 들어가고 막 파일을 지워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인 거죠. 그건 이제 본인들 다 인정하고 있고, 근데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사실들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정부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의 후원 지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들이 엄청 압박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도 거의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핵발전소가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한울 원전 1, 2호기가 지어지고 있고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지고 있어요. 신고리 5, 6호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이걸 공사를 계속 할 거냐, 한참 공사 중이었거든요. 신고리 이 5, 6호기는 당시에 이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핵발전소였고 그래서 이거를 짓느냐 마느냐 갖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 찬성 입장이 다수가 나와서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핵발전소를 지을까 말까를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물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인 짓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득표한 게 2,400만 표인가 2,500만 표를 얻어서 득표를 했는데 고작 500명을 모아놓고 이 핵발전소를 지을까 말까 하는 결정을 내리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완전히 책임 떠넘기는 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는 탈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부 발표로 보더라도 탈핵이라는 게 뭡니까? 핵발전소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건데 그 얘기가 뜻하는 게 진실이 되려면 핵발전소가 다 문을 닫는 상태가 돼야 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 탈핵이라고 내세운 것의 핵심은 더 이상 새 핵발전소는 짓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안 되고 5년 뒤에 다음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할지 전혀 미리 보장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설사 후임 정부에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를 높이 받들어 더 이상 핵발전소를 한 개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2080년이 돼야 다 사라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2080년이면은 저는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는데 쓴맛을 느끼게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는 했어요.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는 죄를 짓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태도인 겁니다. 근데 정말로 탈핵이 될까 하면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도 계속 그랬지만
핵발전소는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 핵발전소를 지금 두 개 제가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하나는 경수로고 하나는 중수로예요. 약간 핵발전소 방식이 다른 거고 이 핵발전소 두 개 종류가 다른 거 하나하나를 이제 폐쇄하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이제 의도했던 바는 물론 이제 자신을 자신에게 표를 던져준 지지층, 그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NGO 리더들, 이 사람들의 지지를 계속 얻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그러니까 후쿠시마,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뒤 이래로 노후원 핵발전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번졌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버릴 거냐, 아니면 그걸 새로운 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 거냐 해서 종류가 다른 핵발전소를 하나씩 닫아보고 그걸 폐로 해보는 경험을 쌓아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 하는 게 이 정부의 진정한 계획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요번에 문제가 된 월성 1호기, 이건 월성 2호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월성 1호기하고 똑같이 생겼고, 저 위쪽에 보면은 발전기 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620메가와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워낙에 옛날에 지은 핵발전소라서 용량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핵발전소 두 개가 최근 짓고 있는 핵발전소 한 개 용량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닫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몇 개 더 열어버리면은 실제로는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핵발전소 그 반응로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제가 사진을 좀 모아본 건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라늄 펠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렇게 압축 성형을 해갖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지르코늄 관에다가 촘촘하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걸 다발로 묶어갖고 그 핵발전소 안에다 집어넣고 이제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오른쪽에 똑바로 서 있는 그 막대기들 묶음 그게 이제 경수로에 들어가는 막대고 이 아래쪽에 이 누워있는 애 있죠? 얘는 이제 중수로에 들어가는 막대고 얘는 훨씬 작습니다. 비율이 약간 안 맞는데 이게 작아서 이제 사람이 들면 한 요만해요. 이 정도 되는 크기고 중수로는 매일매일 이 연료봉을 갈아 끼웁니다. 경수로는 한 번 갈아 끼우면 뭐 몇 달,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중수로는 이제 하나씩 여러 개의 챔버가 있는데 그 하나씩 돌아가면서 채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동을 해요. 월성 핵발전소에서 이제 삼중수소가 유출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주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거 이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그 카이스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보여요. 뭐 바나나 먹으면은 노출되는 방사선량이랑 같다. 멸치 한 마리 먹으면 노출되는 방사선량이랑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방사선 수치를 놓고 보면 사실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몸 바깥에서 이렇게 방사선을 쪼일 때의 상황과 방사선을 내뿜는 걸 내가 먹었을 때 안에서 쪼이는 것과 게다가 그게 안에서 내 몸의 일부가 결합됐을 때 실제 입는 피해의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문제는 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사실 제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가장 연구가 제대로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루어졌던 경험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발, 핵폭탄, 그 결과를 놓고 이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수십 년 뒤에 이제 취합한 자료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친 영향에 관한 믿을 만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 히로시마의 핵폭탄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중에서 폭발을 하는 거 시켰고 핵폭탄은 원래 그렇게 터뜨립니다. 왜냐면은 이 핵폭탄이 터지면은 구 형태로 그 파장이 나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절반밖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중에서 터뜨리고 그 구의 영향력을 다 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선언을 한 직후에 미국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핵 개발 연구자들 그리고 각종 뭐 의료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을 데리고 그 폭신지에 가서 착륙해 갖고 여기가 폭신지다. 여기를 중심으로 50m, 100m, 150m, 200m 떨어지면서 어떤 흔적들이 남았는지를 조사했고 생존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조사했고 그리고 그 생존자들을 다 그 거리에 따라서 분류해서 그들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폭신지로부터 수백 미터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들부터 이제 조사가 가능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에 지나지가 않아갖고 연구에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연구 결과를 만든 거고, 특히 아주 이 강한 방사선은 사람이 그냥 직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었고,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돼 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독성 물질에 사람이 노출이 된다고 하면 어떤 수준까지는 거의 피해가 없다가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독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은데, 방사선은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 연구 보고서의 결과예요.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선이어도 그것에 비례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고, 특히 유전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걸 실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선, 특히 체내로 들어간 방사능 물질이 사람들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아주 뭐 확고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사실 그런 연구를 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선이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그걸 이제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좀 밝혀진 뒤로는 그런 연구들을 하려고 했는데, 1959년에 이 IAEA,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핵 감시 기구인데요. IAEA와 세계보건기구 WHO 사이에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WHO는 방사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보고하려 할 때는 항상 IAEA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IAEA는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한 번도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일했던 여러 과학자들이 훗날 이제 그런 사실들을 폭로해서 왜 이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됐죠. 어쨌든 바나나, 멸치, 뭐 수치상은 그런데 사람들 건강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고요. 특히 월성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한 20년짜리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2012년인가 발표가 됐는데, 그 결과에서는 갑상선 암 발생률이 한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사가 완전치는 않다 보니까 뭐 이러저런 논란이 있긴 한데, 하여튼 결과는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나나 몇 개, 멸치 몇 개 하는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핵발전소가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아주 작은 건강 피해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엊그제 뉴스가 된 건데, IEA가 한국의 전력 생산 비용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5년 뒤가 돼도 핵발전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내놔서 국내 핵산업계 이제 뒷받침해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이 핵발전소를 폐로 하는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숫자가 지금 너무 작아갖고 안 보이는 건데, 가는 선이어갖고, 그러니까 다른 무슨 석탄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폐로 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거의 같게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사실 방사능을 엄청나게 내뿜는 물질, 그것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내뿜는 물질을 완전히 안전하게 복원할 방법이 현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최대한 만약에 노출되지 않게 막으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라는 건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비용 추계라는 것도 나라마다 좀 많이 다른데, 같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용이라는 게 각 나라의 뭐 인건비, 뭐 지리적 거리, 뭐 운송 비용 등등을 다 계산해서 따진 거라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그 비용 비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비용이 훨씬 저렴해질 수 있는 거고, 다른 비용들을 만약 국가가 부담한다면 또 그 비용은 더 많이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핵발전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것도 별로 진실은 아닙니다. 2015년에 영국 정부가 비교한 바에 따르면은 이미 핵발전 비용이 해상풍력 비용보다 더,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에 비해서 비싸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미국 정부가 비교한 것을 봐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 1인당 전기 소비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 혹시 풍요롭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생활 수준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사실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소 위험하고 다소 비용이 들지라도 핵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애자, 탈핵하자 그러면 대뜸 나오는 얘기가 전기요금 인상이고 실제 이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탈핵은 안 하고 전기요금은 올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전기요금 전기 사용의 어떤 비용과 부담을 보통의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거는 별로 이렇게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다 산업 쪽이었고 이게 뜻하는 바는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함으로써 훨씬 많은 이익을 본 거는 기업주들, 그리고 은행들,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뭐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엄청 높은 것처럼 과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산업에서 사용한 전기, 뭐 집에서 사용한 전기 이것들을 다 인구수로 나눠갖고 추계한 거예요.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집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량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거를 인구로 나눠보면은 사실 굉장히 적게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하고 많이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전기를 절약하는가, 얼마나 그 친환경적인 삶을 사람들이 사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 정부가 전기요금을 더럽게 올렸어요. 그것도 산업용은 되게 저렴하게 깎았고, 주거용 전기요금을 저렇게 올렸으니, 거기다 그 나라는 난방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다 이런저런 거 막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발전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독일을 얘기하면서 뭐 한국이 따라야 할 모델 같은 걸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맞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넘어가 볼게요. 하여간 그 한국에서 핵발전이나 화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등으로 만들어내는 전기를 과연 재생에너지로 다 대체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것들을 계산을 좀 해본 건데, 하여간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만한 재원을 정부가 쓸 생각이 없고, 만약에 정부가 그런 걸 쓰려고 한다면 당장에 자본가들이 엄청 반발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안전하지도 않고 비용 면에서 큰 메리트도 없고 이런 핵발전을 왜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핵발전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할까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에너지의 이용은 애당초 전기를 만들거나 뭐 하여간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애당초 이 핵에너지의 사용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었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까 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구가 바로 최초의 이 핵에너지를 실용하는 연구였습니다. 45년 8월에 아주 끔찍한 실험을 자행을 한 거고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핵폭발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통제할 어떤 수단을 마련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간신히 조절을 해갖고 터지지 않게 처음으로 유지해 본 게 195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곧바로 무기에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핵무기 하면은 터트리는 무기만 종종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훨씬, 그보다 훨씬 실용적인, 이 지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실용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런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의 엔진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노틸러스호라는 그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최초의 핵발전소가 원자로를 탑재했고요. 그래서 핵잠수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 핵 엔진을 단 잠수함을 보통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핵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또 핵잠수함인데, 사실 두 개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핵 엔진을 단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전기를 계속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잠수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코앞까지 몰래 가갖고 거기서 핵미사일을 뿅 쏜다, 이제 이게 그들의 계획이고, 지금 사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개발하고 있는 SLBM이라는 게 바로 그런 무기인 거죠. 이게 잠수함 엔진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핵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터빈 돌리고 뭐 전기도 만들고 엔진 스크류도 돌리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핵 발전소의 모양이고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발전소의 그 반응로는 핵 잠수함에 설치했던 그 엔진을 스케일을 굉장히 키워서 그냥 지상에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소련과 영국, 미국 등등이 핵 발전소를 운영을 했고요.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사실 이 유엔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여러 나라들이 핵 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경쟁을 막 벌인 겁니다. 미국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결성하던 시점에 핵 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4나라,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됐고, 조금 늦게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중국이 요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요 5나라 중에 한 나라의 반대만 있어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평화를 위한 기구처럼, 세계 질서를 위한 기구처럼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완전 깡패들 나라 5나라가 딱 틀어지고는 우리 말고는 앞으로 핵 아무도 갖지 마라고 만든 게 바로 이제 NPT 체제, IAEA 등등 이제 이후에 핵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였죠. 제가 이 핵발전소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종종 몇 분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아니, 핵발전소 좀 운영한다고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런 기술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원료라는 게 다 핵무기 원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몇 번 찾아봤는데 그냥 교과서 같은 데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모든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핵무기 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핵발전소의 종류는 크게 3가지,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흑연 감성로라고 시커멓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초창기의 핵발전소였고, 체르노빌에서 터진 그 핵발전소가 흑연 감성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성이 중수로였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월성 1, 2호기를 제외하고는 다 경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종류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폐기물은 애당초 원료가 뭐였건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폭탄의 효과로는 플루토늄 폭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계속 어찌 보면은 각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들은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지배자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핵무기 원료를 계속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월성 핵발전소 논란과 관련해 갖고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북에다가 핵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다. 남한에는 못 짓게 하고 북에다 지어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좀 황당한 얘기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북한의 친화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시각이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게다가 이 핵과 관련된 여러 물질들, 기술들은 사실은 굉장히 촘촘한 감시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핵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한국에 있는 한국원자력 연료라는 데서 외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갖고 압축해갖고 넣는 일까지 합니다. 근데 한번 그 핵발전소를 돌리고 나서 나온 그 폐연료봉은 한국은 뚜껑도 못 따요. 그 뚜껑 따면은 바로 IAEA 사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땄다가 사찰을 받은 경험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04년에 IAEA가 이제 한국을 사찰한 결과를 보고한 건데, 이런 거 보면 되게 위선적이죠.
북한은 핵 가진다고 막 뭐라고 길길이 날뛰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도 계속 대대로 이 핵 보유를 위한 연구를 해왔고 이게 2000년까지 그렇게 했다니까 사실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계속 진행이 됐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약간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서울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폐쇄되고 대전으로 옮겼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 저기 성북동 쪽에 원자력 에너지 연구원이 있었고 거기에 실험용 핵발전 조그만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가동한 것들의 폐기물을 모아서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몇 가지 좀 요약을 하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핵발전은 전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왜 이런 게 존재하고 이 위험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왜 자본주의에서 이런 핵 발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왜 핵무기를 계속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어떠한 이 합리적인 통제도 받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를 분석하면서 자본주의가 이전 사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엄청난 수준의 생산력 발전,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꼽았습니다.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물질적인 토대는 갖춰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이 이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노동계급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자본주의 국가는 바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의 이윤 축적을 그 국가 성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 여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결정들이 합리적 계획이 아니라 무정부적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죠. 이게 뜻하는 바는 사회 여러 생산 단위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개별 자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 예를 들어서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을 운영하는 사장, 그 사람은 공기업의 사장이지만 이 공기업 사장은 정부로부터 전해에 얼마나 그 공기업에서 실적을 많이 냈는가 하는 평가를 받는데 따라서 이 사람은 핵발전소를 많이 짓고 핵발전 실적을 많이 높이는 게 그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인 한수원의 수익을 늘리는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핵발전소를 짓고 확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체제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개별 자본가들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태도인 겁니다.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된다. 뭐 내가 핵발전을 하든 내가 화력 발전을 하든 그게 환경을 막 파괴할 텐데 눈에 다 보이니까 자본가들이 몰라서 하는 건 아닌 거고 파괴가 되고 위험할 텐데 어쨌든 그 위험은 사회 전체가 나눠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다 지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유는 내가 다 갖겠다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핵무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핵 에너지의 진실에 대해서 안다면 그것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길 바라겠죠. 또 보통의 사람들은 전기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전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한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한수원 사장이나 한전 사장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결정은 한전의 경영진과 사실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를 변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하려고 하는데 원전 마피아들이 그걸 갈아먹는다. 이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다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 거고 왜 공약을 하겠어요?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력을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전력을 민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반 토대를 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는 그 개별 자본가들이
그런 사회적 피해라는 걸 자꾸 회피하고 이 사회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르크스가 한 말을 한마디 좀 인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더 높은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들이 지구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하게 보인다. 한 사회 전체, 한 나라, 심지어 현존하는 사회들을 모두 합해도 그들은 지구의 소유주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토지 점유자이자 일시적 소유자일 뿐이고 좋은 가장이 그러듯이 지구를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 한 2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 지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분도 있겠지만 예, 그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다 써 있고요.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핵에너지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겐 전혀 유용하지가 않고 제국주의적 경쟁에 이바지하고 기업주들의 이윤 축적에만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핵을 한번 보유한 지배자들은 결코 스스로 그걸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잠시 꼼수를 쓸 수는 있어도 저는 다시 한국에서도 핵발전을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들을 이용해서 핵을 없애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입니다. 며칠 전쯤이었을까 한 보름쯤 전인가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라고 딱 들여다봤더니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은 아무도 가입하지 않은 핵무기 금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갖지 않은 나라들이 우린 더 이상 갖지 않게 포기 선언 이제 이런 거지 핵무기를 없애는 협약 같은 게 아닌 거죠. 따라서 핵을 완전히 없애고 정말로 탈핵이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작동 원리 자체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합리한 결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본주의 국가도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문제라면 그 해법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억압의 사슬은 그것이 만들어진 곳에서 끊어져야 한다고 마치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가 만들어진 곳에서 사라져야 했듯이 바로 자본주의 모순도 그것이 생겨나는 최초의 위치, 다시 말해서 생산 현장에서 끊어져야 할 겁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이 평범한 노동자들이 이 탈핵 운동, 반핵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단지 정당하지 공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규금 인상 같은 걸 대안으로 내거는 거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죠. 너는 얼마 서로를 탓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